어서 오세요. 자리 여기 앉으시죠. 김태식의 목소리는 유독 그 테이블을 향해 한 톤 높아졌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찌개, 거기에 수육까지 올린 4인 테이블. 그는 몸소 물수건을 들고 나가 손님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반면 방금 전 문을 열고 들어온 중년 남성이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국밥 하나요라고 말했을 때 태식의 얼굴엔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이미 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재개발 바람이 한 차례 비껴간 뒤 오히려 오래된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골목 안쪽에 이 국밥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태식국밥. 30년 된 간판에 기름때가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점심시간이면 줄이 골목밖까지 이어지는 이름난 가게였습니다. 뽀얀 사골 육수에 잘 익은 깍두기 한 점. 그 조합 하나로 입소문을 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태식의 눈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누구에게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팔아서 하루를 버티던 시절, 그에게 손님은 말 그대로 은인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나가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묻던 사람이 바로 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계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만 원짜리 수육 세트를 시키는 손님과 8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시키는 손님을 같은 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테이블 회전율이 중요해졌고 반찬 소비량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은근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국밥만 시키는 손님에게는 반찬을 처음부터 넉넉히 내놓지 말 것, 추가 요청이 들어올 때만 조금씩 드릴 것, 대놓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더 교묘했습니다. 창가 자리는 암묵적으로 좋은 자리였습니다. 채광이 좋고 골목을 내다볼 수 있어 손님들이 선호했습니다. 태식은 그 자리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중에서도 씀씀이가 큰 손님 혹은 일행이 많은 손님에게 먼저 안내했습니다.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국밥 한 그릇을 시키는 경우라면 굳이 창가를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이 태식의 방식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기준이 불편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온도는 손님마다 달랐습니다. 태식은 그것을 경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가게에 들어온 건 찬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던 12월 초였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에 목도리를 두른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특별히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오는 가게임에도 마치 오래전부터 드나들었던 것처럼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스스럼 없이 앉았습니다. 손에 든 것은 없었습니다. 가방도 쇼핑백도 신문도. 직원이 다가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국밥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지막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은 주문서에 받아 적고 돌아섰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식은
무의식 중에 시선을 다른 테이블로 옮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숟가락으로 살살 젓다가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반찬은 처음 나온 것 그대로였습니다. 깍두기와 깻잎 절임 2가지.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것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노인은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어느새 노인의 방문은 하나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르신 오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얼굴을 익히면서 어딘가 정이 가는 손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매일 오는 노인을 보면서 그가 계산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 반찬 무한 리필, 테이블 점유 시간 약 40분. 이 손님이 가게에 가져다 주는 수익은 하루 8,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을 넉넉히 드리면 그마저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직원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반찬 추가는 요청이 들어올 때만. 노인은 한 번도 반찬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먹고 조용히 일어서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나면 테이블은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흘린 것도 없고 어지럽힌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엔 반찬 양을 조절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자리 안내였습니다. 노인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좋은 자리를 피해 안내했습니다. 창가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고 조명이 조금 어두운 안쪽 구석이 노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노인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내받는 자리마다 조용히 앉았고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면에서 태식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직원 중 하나인 이진아는 국밥집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와 지금 사장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손님이 어르신이라도 직접 나가서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드세요라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태식은 노인이 들어오는 순간 시선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존재를 지우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진아는 눈치껏 노인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국밥이 나올 때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이라고 말을 건넸고 깍두기가 비면 살짝 더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태식이 보지 않는 순간을 틈타서였습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처럼. 태식은 어느 날 주방 안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였습니다. 저 어르신, 반찬 너무 많이 갖다 주지 마. 장사하는 집이야, 복지관이 아니라.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날 퇴근하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주방장 박성민은 태식보다 10살 위였습니다. 요리 경력만 따지면 태식이 국밥집을 열기도 전부터
이미 주방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느린 편이었지만 정확했고 말이 많지 않았지만 가끔 꺼내는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 실장이라 불렸고 태식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오래 일해온 사이였고 그 시간이 만들어준 묵직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처음 태식에게 말을 꺼낸 건 어느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태식이 카운터에서 매출 장부를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실장은 주방 행주를 접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태식은 잠깐 장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경고하는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찬도 돈인데 매출도 봐야 하잖아요. 박 실장님은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 실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태식은 이미 장부로 시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애둘러 말을 꺼냈지만 태식은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웃어넘겼습니다. 농담처럼 처리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주를 다시 집어들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 실장이 꺼낸 말은 주방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지만 아무도 잊지도 않는 그런 말로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 테이블 대부분이 찬 것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창가 4자리 중 2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독 잘 들어오는 날이었고 창밖으로는 낙엽이 몇 장 날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앉고 싶을 자리였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낮은 걸음, 익숙한 얼굴. 문이 닫히며 찬 공기가 잠시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가볍게 목도리를 고쳐 매며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이 카운터에서 먼저 나섰습니다. 어르신, 거기는 예약석입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표정도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알리는 편말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식이 그 자리에 예약 표시를 세워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약은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이후에 4인 가족이 잠깐 들를 수도 있다는 확인도 안 된 가능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정확히 무엇을 읽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약 표시도 없는 빈 자리를, 자신을 향해 건네진 그 말을, 혹은 그 말 뒤에 있는 무언가를.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거두고 안쪽 구석 자리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 진아는 주방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카운터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그날도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문을 닫는 손이 유독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늘 있었던 일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혹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태식은 그 뒷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새로 들어온 손님에게 환한 목소리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고 노인의 점퍼 끝자락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공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 붙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이었습니다. 흰 종이에 깔끔한 글씨체로 인쇄된 공문 한 장.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건물 재개발 관련 입주 상인 설명회 안내. 날짜는 그로부터 열흘 뒤, 장소는 건물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건물 내 모든 상가 임차인은 참석을 권고한다는 문구가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 그 공문을 발견한 건 아침 장사 준비를 마치고 잠깐 1층에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흘겨봤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서울 어느 골목에서나 떠도는 말이었고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보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읽었을 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문 상단에 찍힌 직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관리업체가 아닌 법무법인 명의로 발송된 공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골목을 돌았습니다. 2층 분식집 사장, 1층 안경원 주인, 지하 편의점 점주까지 다들 공문을 손에 쥐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건지 아니면 아직 논의 단계인지,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나가야 하는 거라면 언제까지인지. 말은 많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건물주가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리 위탁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실제 소유주의 이름은 서류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건물주가 나이든 노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큰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태식은 가게로 돌아와 박 실장에게 공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 실장은 국물을 저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았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장사가 잘 되는 지금 시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 아닌지, 보상 협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의 말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설명회 가보면 알겠죠. 그것으로 대화는 끝이었습니다. 진아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공문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예, 설명회, 입주상인 전원 참석 권고. 뭔가 이미 결정된 것이 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었지만 이 골목에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려 하고 있다는 예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설명회 당일 아침 건물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건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말끔하게 다린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또 다른 정장 차림의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건물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쪽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골목 입구에 검은 차량 2대가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평소 이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습니다. 상인 몇 명이 슬쩍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2층 분식집 사장이 국밥집에 들러 뭔가 큰 거 오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태식은 손님 응대를 하면서도 자꾸 문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상인들은 하나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식은 직원에게 잠깐 가게를 맡기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회의실은 평소 사용하는 것을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길게 배치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화이트보드와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의 자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다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건지, 오늘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 태식은 아는 얼굴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은 앞쪽 테이블 주변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 화면을 조작하는 사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 자리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켠에는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앞쪽 테이블 중앙에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다른 자리들과 달리 앞에 이름이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인들 중 그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명패의 이름까지 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작 시각이 다가오자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린 건 정확히 시작 시각 2분 전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 안에 퍼졌고 그 소리에 거의 모든 사람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정장 차림의 누군가가 들어오리라 예상했습니다. 법인 대표이거나 개발 담당자이거나 어쨌든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렸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목도리가 한쪽으로 살짝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매일 국밥 한 그릇을 먹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태식은 처음엔 노인이 설명의 공문을 보고 같은 건물 세입자인 줄 알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층 어딘가에 그가 이용하는 가게가 있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노인이 들어서는 순간 앞줄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여성이 먼저 몸을 돌렸고 서류를 검토하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은 상사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몸짓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상인들이 그 장면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 노인은 천천히 앞쪽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명패 앞자리였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차례로 착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상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명확한 신호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태식도 일어섰습니다. 두 손이 바지춤에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아졌습니다. 그의 눈은 노인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 노인, 창가 자리를 막았던 그 노인, 반찬을 아껴서 내줬던 그 노인,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명패에 적힌 이름은 최형수였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아 잠시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상인들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태식의 얼굴 앞에서 그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의 귓속에서 심장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 앉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착석하고 상인들이 다시 의자를 당겨 앉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자리는 통보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 보상이 어떻게 정해지든 따라가야 하는 처지. 상인들은 그것을 알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주가 바로 저 노인이라는 것이 서서히 실감되기 시작하자 회의실 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놀랍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새롭게 덧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복도에서 노인을 스쳐 지나가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타면서 문 닫힘 버튼을 눌렀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일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앞줄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창가 자리를 막던 날, 예약석입니다라고 말하던 자신의 목소리, 직원에게 반찬을 아끼라고 지시하던 주방 안의 대화, 노인이 조용히 구석 자리로 걸어가던 뒷모습, 그 장면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측 담당자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법적 절차, 임차인 보호조항, 예상 일정에 관한 설명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열심히 듣는 척했지만 사실 절반의 시선은 여전히 앞줄에 앉은 노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발언 내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이 공간에서 누가 가장 익숙한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발언이 끝난 뒤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들을 때도 여전히 나지막했습니다. 크게 말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구석까지 고르게 퍼졌습니다.
노인은 먼저 재개발과 관련한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결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을 구분해서 말했고, 상인들이 가장 걱정할 부분인 이전 시기와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법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율한 내용이라는 것이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담당자들이 노인의 말이 끝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설명이 끝난 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앞을 향한 채로 잠시 정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인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한 명씩 지나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할 때 어색하게 고개를 돌린 사람도 있었고, 눈을 마주친 채 버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선이 태식에게 닿았습니다. 이번엔 멈췄습니다. 노인은 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건물에 가게가 생길 때마다 직접 가봅니다. 음식 파는 곳이면 먹어보고 물건 파는 곳이면 사보기도 하고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건물 관리는 위탁을 주더라도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내가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그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맛은 좋았소. 노인이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태식의 등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은 아쉬웠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노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아쉬웠는지, 어떤 장면을 봤는지,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구체적인 지적보다 그 짧은 두 문장이 훨씬 깊이 박혔습니다. 무엇을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의 말은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려는 충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힘들어서 수익을 맞춰야 해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틀린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는 건 변명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회의는 그 뒤로도 계속되었습니다. 보상 협의 일정, 이전 지원 방안, 재개발 이후 재입주 우선권. 말들이 이어졌지만 태식의 귓속에는 그 두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맛은 좋았소.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은 아쉬웠소. 30년 넘게 직접 가게들을 이용해왔다는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찬이 줄어든 것도, 창가가 막힌 것도, 자신을 향한 그 눈빛도, 그 모든 것을 알면서 조용히 국밥을 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태식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 태식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실장이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아도 가게에서 오늘 어땠냐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태식 옆을 지나칠 때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것이 꾸짖는 것보다 더 오래 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은 며칠 동안 말이 줄었습니다. 장사를 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고 육수를 끓였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알아챘습니다. 진아는 태식이 카운터에 서서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느꼈고 박 실장은 태식이 주방에 들어와 말없이 국물을 젓다가 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었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연 건 설명회로부터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을 하고 직원들이 퇴근한 뒤 박 실장 혼자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식은 주방 의자에 앉아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말이 맞았어요. 박 실장은 행주지를 멈추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태식은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다요. 박 실장은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씻어둔 컵에 물을 따라 태식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달라진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찬 지침이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내어드리되 비면 알아서 채워드리는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 안내에서 보이지 않던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들어오는 손님에게 비어있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를 나누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진아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혼자 들어온 어르신에게 태식이 직접 창가로 안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진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무언가 오래 묵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일정은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 시간을 두겠다고 약속한 덕분이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국밥집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가게 안쪽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입구 옆 유리창 아래에 작은 문구가 붙은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썼습니다.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단순한 말로 정리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손님입니다. 캘리그래피도 아니고 인쇄물도 아닌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그 투박함이 오히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그날도 왔습니다. 낡은 점퍼는 여전했습니다. 걸음도 여전히 느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식이 카운터에서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의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이번엔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아 평소처럼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문도
자리도, 노인의 말투도. 하지만 이번엔 그 국밥이 제대로 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얕게 고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국물을 떴습니다. 그 모습을 주방 문 너머에서 지나가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반찬은 처음부터 넉넉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날 유독 육수를 더 오래 끓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오래 끓이면 더 깊은 맛이 난다고만 했습니다. 태식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들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태식이 계산대에서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처음 가게를 열던 시절 그가 모든 손님에게 건네던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잠깐 태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먹었소.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노인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발로 돌아다녔던 사람,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사람을 보았던 사람, 그리고 끝내 한마디만 남긴 사람. 맛은 좋았소. 하지만 손님을 대하는 마음은 아쉬웠소. 그 말이 이 가게를 바꿨습니다. 태식은 카운터로 돌아와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보기 전에, 얼마를 쓸 것인지 계산하기 전에. 그냥 사람이 왔으니까. 어서 오세요.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 속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낡은 점퍼 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조용한 눈빛 뒤에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품격은 상대의 지갑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